악성 민원을 시달린 끝에 안타까운 후회를 하였으며 대책이 없었나?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를 처음 배우는 곳이 학교라고 배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런 피해, 악성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하거나 했을 때 학교에 대책이 없었나? 지금 그 아동복지법 17조 25조인가 보면 학교장, 모든 교사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학교장은 선생님을 고소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장들이 자기 학교 교사이자 후배인 선생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그 고립된 마음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심정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학교장님, 교장 선생님도 함께 아동학대 방조죄로 고소되셨습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아동 학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현재 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위도 막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교권사법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교권사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제 아동학대법이나 아동복지법 쪽이 이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아동학대 신고 시 이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바뀐 점이 있다면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 제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30건 정도의 이제 신고와 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한 건 정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옆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현장에서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을 일으키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소리를 냈는데 실제로 그 학생은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그게 생리부에 기재가 되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니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정을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학교폭력이 아까 제 기조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전환을 시키면 학교폭력 처분을 무력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또 교육당국에서 직위해제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또 아동학대 고소만 당해도 선생님들을 직위해제를 시켜주니까 그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를 고소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을 피해자 편을 드는 선생님을 고소하면 선생님이 직위해제를 해버리니까 이러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자 편에 불리한 진술을 한 선생님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냐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기재할 것 같은 선생님들을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직위해제시키거나 제거해버려서 그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리하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 아동학대죄가 선생님들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법으로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하는 어떤 말도 행동도 모두 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실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저를 아동학대자로 만드는 증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활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커리어를 들이밀어도 지금 현행 법상으로서는 저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고 심지어 저는 아이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가 수시로 찾아와서 모함을 지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한참과 한가득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옆에서 자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던 날 밤에 수면제를 받아 복용하고 내일 아침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에 가지 않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찰 발표한 내용 중에 좀 이 부분은 좀 문제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의하지 않았다 그 혐의에 그 외에 어떤 대부분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그 사항이 있는지. 먼저 연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찰은 이제 학부모가 이제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그 내선 전화를 통해서 한 것 같다, 내선 전화를 통해서 온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비교해서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럴 거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 되죠. 그런 추정성의 내용들이 많았고 또 내용들이 일부 단편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남자친구에 대한 신명 문제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나온 건데 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라고 했던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진술에 의해서만 조사를 해야 되는 수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건 동의하지만 수사의 한계로 인해서 확실하게 진술로만 밖에 알 수 없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확실하게 무혐의라고 단정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혐의라고 단정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제 동생이 12일 날 학교를 조퇴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도 부재중 전화에 통화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동생이 이제 힘들게 병원 치료를 끝나고 오자마자 연락이 와 있어서 전화했는데 또 그 연필 사건의 담당자와 6분 동안 통화를 한 내용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6분이면 많은 일들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그 추후에 다른 제보나 교육부 조사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연히 이제 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마 연필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어떻게 또 모르냐, 선생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 제보를 통해서 나왔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한 명이 많게는 10개 이상 학교를 맡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SPO 연수를 들었는데 강사가 SPO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홍보 영상도 보여주셨지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사이버 폭력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해주시거나 컨설팅을 해주시는 수준이고
실제적인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사안 조사 대부분의 업무들은 학교 현장에 있는 책임교사들이 책임지고 민원을 감수하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 교사들은 이제 선생님이자 경찰관이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사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SPO 관련해서 문제 상황은 현재보다 10배 정도 증원해야 1인 1교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원을 증원하여 학생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 배치해야 교육부나 교육청이 생각하는 학교 차원의 학생 생활 지도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조사를 하시다 보니 이 조사가 부족하거나 이런 미흡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처음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질 때도 SPO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논의가 됐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학교 현장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선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데, 적어도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현행 학교폭력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초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이관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최근 선생님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동의를 하고 연대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제일 남이 사회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들은 현장 교원분들 개인의 어떻게 줘야 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아주 식당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교원분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혼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행히 저는 직위해제 되지 않았고 담임에서만 분리가 되었는데,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수업과 병행해서 해야 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이런 것도 다 교사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당연히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회사처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부터 변호사 비용 청구, 공무상재 신청, 만약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유족들의 순직 인정 과정까지도 원스톱으로 교육청에서 대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요구를 하는데, 아동복지법에 어떠한 내용을 요구를 하는 거냐면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정서적 학대인지 법률가들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참석한 변호사님은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어떤 프리허그를 했던 사건에서 프리허그가 정서적 학대냐, 이 고소가 된 적이 있답니다. 아동에 대한 프리허그죠. 이게 정서적 학대냐. 근데 검사들끼리도 반반 가렸답니다. 이건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지금 이 많은 문제의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 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성 요건을 그 뒤에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추가해서 선생님이 교육할 목적이나 생활 지도할 목적이나 학교 폭력을 조사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처벌의 범주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느냐? 현행 아동학대법이 얼마나 문제냐면, 현행 아동학대법의 법정형은 아동을 이용해서 지하철 등에서 구걸을 시키게 하는 행위와 장애 아동을 이용해서 서커스에서 공연하게 만든 행위와 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행위, 프리어그를 하는 행위, 아니면 뭐 이러한 행위들이 생활지도 안에서 원성을 다소 높인 행위들이 아동을 구걸시키는 행위와 아동을 서커스에서 공연하게 하는 행위와 법정형이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해결 사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대량으로 고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식의 그 아동을 구걸시키는 행위와 아동을 서커스에 공연시키는 행위를 아동에게 프리어그를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이고 이러한 법이 계속해서 장존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주말 반납 없는 민원과 수많은 이제 질책들로 인해서 사랑을 하신 부인분이 계신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들 비슷하게 발생이 됩니다. 민원 부분도 분명히 악성 민원도 있고 학교 내부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오직 혼자만 그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앞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한 명한테만 모든 부담이 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이 언제든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이렇게 악성 민원을 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잠재적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잠재적 살인자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이 또 가해자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좀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협력을 같이 해야 하는. 그래서 혹시 이 공교육 정상화 과정에서 혹시 그 학부모 단체들이랑은 어떻게 좀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뭐 일부 단체는 뭐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 토론회 영상 같은 것을 보니까 교원분들의 좀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시고 뭐 반발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립니다. 학부모 단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생활 지도나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교사들 중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근거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학대처벌법에 형법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고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각종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여러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서 적용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각종 법령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조사를 하는 경우에 찬성을 하시는 분보다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시고 나서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상에서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원한다는 학부모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 전체 모두가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Of course, it's not